네, 안녕하십니까. 분당서울대병원 비뇨기과 이상철입니다. 오늘은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제 모든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로봇 수술부터 시작해서 전신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전립선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위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그 설명을 드리면요. 전립선은 이제 남자들만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여성에서는 발생되지 않는 질환이고요. 이 전립선이라는 데는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방광에서 소변이 이제 짜서 요도로 나오는데 그 사이에 마치 이제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전립선입니다. 그림을 확대해서 보시면 옆에 이게 밤톨만한 이 모양인데 이게 바로 전립선이고요. 이 사이를 이 소변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데, 이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소변 내려오는 길이 아무래도 좁아지다 보니까 소변 보는 게 불편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전립선에 이제 단순하게 커져서 생기는 이런 비대증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많이 좀 그 관심을 갖고 계신 전립선에도 암이 생기는데요. 전립선은 크게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귤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귤이나 오렌지를 생각하시면 우리가 귤의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 도톰한 껍질에 해당되는 부분에는 이제 암이 잘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 속살에 해당되는 안에 속살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립선 비대증이 잘 생기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은 아무래도 이 껍질 주변에 생기기 때문에 전립선을 이제 치료할 때 부분적 치료는 어렵고요. 전체를 다 제거하거나 치료하는 쪽으로 치료의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립선의 이제 해부학을 다시 한번 이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밤톨만한 크기의 전립선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고요. 그 사이에 소변이 지나가는 길이 요도가 있고, 그 주변에 우리가 정액이 만들어지는 정낭, 이 약간 물주머니 같은 두 개가 정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의 속살에는 비대증이 잘 생기고, 전립선 끝부분에 있는 이제 부분에는 이제 암이 잘 생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암 통계를 보시면 이제 2달 전에 2019년도 데이터에 대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암은 이제 남성에서는 전립선암은 이제 4등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등수가 이제 많이 5등에서 많이 올라왔고요. 현재 그 앞에 있는 대장암과의 격차도 많이 줄였고, 앞으로 한 5년 뒤에는 아마도 전립선암이 우리나라에서 1등암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립선암의 발생률의 증가도 그래프를 보시면, 이 보라색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암들과 달리 상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전립선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과 관심을 가지시는 환자분들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우리가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와의 암을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왼쪽 끝에 있는 짙은색 그래프인데요. 이 전립선암을 보시게 되면 아직은 다른 암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 미국, 영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발생률이 상당히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특히 일본과는 인종적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일본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고요.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는 조금 더 약간 서구화된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는 아마도 이 미국과 영국의 한 중간 정도까지는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한 지금의 한 2배 정도까지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립선암에 걸렸을 때 얼마나 이제 생존하는 것도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요. 일반적으로 뭐 전이암, 국소암을 다 포함해서 전립선암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암의 발생률은 현재 전립선암이 아까 4등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90년도 때만 하더라도 전립선암에 진단이 되시게 되면 10명 중에 4분은 5년 이상 생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최근 한 5, 6년의 데이터를 보시면 95%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전립선암으로 이제 사망하거나 그런 일이 없고, 5% 내외로만 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5년 내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립선암의 예후가 또는 생존율이 굉장히 좋아진 이유는 아무래도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이제 검사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PSA 같은 혈액 검사들이 굉장히 많이 건강검진에 보급이 돼가지고
이로 인해서 전립선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기 진단을 해서 암이 초기에 발견되고 그래서 완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변했기 때문에 특히 전립선암에서 이런 예후의 변화가 현격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적 유병률을 이제 색깔로 보시면 아무래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사는 G7 국가들, 잘 사는 서부 유럽 국가,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색깔이 빨간색에 가까운 진한 색을 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빨간색에 가까워지려는 약간 주황색 빛을 도는 약간 그런 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립선암이라는 것들이 어떤 인종적 차이도 있지만 그 사회의 수준,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진국일수록 환자분들이 더 오래 장수하시고 그리고 삶의 질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섭취하는 음식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들이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이제 6명 중에 1명이 이제 전립선암에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수가 전립선암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뭐 호주라든지 영국도 마찬가지로 뭐 9명 중에 1명 상당히 유병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요 블루 리본처럼 그림에서 보시는 이런 파란 리본 캠페인 같은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블루 리본 캠페인들이 전립선학회와 종양학회를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분들 많이 여쭤보시는 게, 그럼 전립선암이 왜 생겼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이제 사실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하다는 이유는 어떤 뚜렷한 원인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전립선 자체가 노화, 일종의 이제 노화의 하나의 흐름에서 생긴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그 데이터는 아니지만 환자가 일반 사람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이제 사체 부검 연구의 결과에서 보면 실제로 증상이 없은 전립선암 진단되지 않은 사람들조차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전립선암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전립선암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유병률이 올라가는 일종의 노화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인종적 차이도 있습니다. 흑인의 경우 백인에 비해서 전립선암의 예후가 굉장히 좀 나쁘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 아시아는 좀 예후가 좀 좋다, 뭐 그런 보고도 있고, 또 아시안 같은 경우는 전립선암 진단에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기보다는 중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가 전립선암이 걸렸다면, 그러니까 자식이 전립선암에 걸릴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거는 이제 단순하게 가족력이란 거는 결국 이제 유전자를 통해서 이제 설명이 대부분 가능한데, 우리가 이제 전립선암에 취약한 유전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가족 내력으로 인해서 전립선암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의 이제 소스가 되는 이 남성 호르몬, 이 남성 호르몬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기름진 음식들, 고기라든지 기름진 요리 같은 걸 통해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지방 성분을 통해서 전립선암의 이제 소스가 되는 테스토스테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서구화된 식사 생활 습관 자체가 아무래도 전립선암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환자분들이 만약에 물어보시는 게, 그럼 암이 걸렸으면 고기를 입에 대지 않아야 되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립선암으로 진단 받으셔도 우리가 뭐 미국 사람들처럼 스테이크를 한 끼에 뭐 300g 이상씩 매일같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아주 반찬 정도로 드시는 정도라면 소량의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립선암이 걸렸다고 채식주의자로 바꿀 필요도 전혀 없으시고, 적절하게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한 거지 어떤 극단적인 식사는 암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남성 호르몬 보충요법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남성 호르몬 주사 자체가 전립선암을 야기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립선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로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동해서 전립선암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립선의 증상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나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왜 암이 걸렸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초기암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의 증상, 암으로 인한 증상은 거의 없거나 미비합니다. 암이 전이가 돼서 뼈에 전이가 된 경우에는 뼈에 관련된 통증이 발생되고, 어떤 폐에 전이가 되면 폐에 관련된 통증, 간에 전이가 되면 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의 전립선암들은 현재 무증상이거나 또는 아주 약간의 불편한 배뇨 증상 정도로 이제
나타나는데 이거로 암을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암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우리가 예전에는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전립선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을 만져서 이게 전립선의 크기가 어떤지, 암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만져지는지 봤는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진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혈액 검사를 통해서 PSA 또는 PHI 같은 혈액 정밀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의 진단을 이제 참고를 하고요. 그래서 PSA가 높거나 전립선 암 특이 검사인 PHI, 프로스테이트 헬스 인덱스 값이 높거나 그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 암을 확진을 해야 되고요. 전립선 초음파는 전립선 크기를 좀 보는 데는 좀 도움이 되지만 이제 아무래도 진단하는 데는 여전히 이제 제한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손가락을 통해서 우리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보고 전립선 크기를 측정하고 암이 아주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전립선 암이라고 딱 진단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손가락 검사를 통해서 직장 수지 검사를 통해서는 암을 확실하게 진단하기는 요즘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계신 PSA 검사를 이제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가 PSA 수치가 높다고 반드시 암은 아닙니다. 전립선에 이상 있는 모든 질환에서 PSA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PSA가 3이 넘는 경우에는 조직 검사가 필요한데 가능성은 꼭 암뿐만 아니라 염증이라든지 전립선 비대증 또는 전립선에 자극되는 것들 또는 성관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PSA가 3이 넘는다고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고 적절한 진단을 받고 그 다음 치료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SA는 암에 특이한 게 아니고 전립선에 특이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최근에는 이제 프로스테이트 헬스 인덱스 PHI라는 검사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좀 더 정밀하게 전립선암의 진단 확률을 좀 높이는데 현재 많이 쓰고 있고 현재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PSA가 높을수록 암이 많이 진단이 되냐? 맞습니다. PSA가 4보다 낮은 경우에 비해서 10이 넘는 경우에 훨씬 전립선암이 훨씬 더 많이 진단이 되고요. 4와 10 사이는 우리가 회색 구간인데 이 경우에서도 대략 한 35%에서 40%가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PSA 수치가 그러면 높을수록 국소암일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PSA가 낮을수록 국소암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PSA 수치가 전립선암이시라면 PSA 수치가 낮을수록 전립선암의 그 악성도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전립선 크기나 이런 거 볼 수 있지만 암을 진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가 그럼 조직 검사를 통해서만 이제 암을 확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예전에는 전립선 초음파를 통해서 12군데 조직 검사를 하고 그 중에 암이 몇 군데가 나오는지, 그러면 암의 악성도가 어떤지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 단순하게 12군데 조직 검사뿐만 아니라 MRI 촬영을 해서 MRI 상에서 의심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그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좀 정밀하게 조직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 마찬가지고 단순 초음파뿐만 아니라 MRI를 먼저 시행하고 전립선암 진단을 하는 MRI 보조 전립선 조직 검사가 현재 확진의 이제 스탠다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MRI를 찍게 되면요, 전립선암을 진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MRI 찍었는데 암이 맞나요? 아닌가 이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MRI는 우리가 전립선 조직 검사를 잘 하기 위한 일종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 지도를 잘 확보하면 제대로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처럼 MRI를 찍어 놓으면 MRI에 보인 전립선의 모양과 길을 따라서 조직 검사를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MRI 갖고 진단이 되는 건 아니고 MRI가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물론 암을 진단된 다음에 전립선 MRI 같은 경우는 암이 얼마큼 퍼졌는지 2기인지 3기인지 4기인지 그 진단할 때 쓰이는 일종의 진단의 영상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암 진단 전에 전립선 MRI만으로는 암을 진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조직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MRI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보냐? 약간 이건 전문적인 거긴 한데요. 우리가 암이 있으면 아무래도 세포가
빼곡하게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화학 시간에 배웠던 이런 분자들이 퍼져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본 ADC라는 수치가 있는데 아무래도 암에 가까우면 분자들이 잘 퍼지지 않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이런 기술을 이용해서 암을 이제 의심되는 부분을 찾아내고 그리고 하는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전립선암은 이제 뼈에 굉장히 전이가 잘 됩니다. 아주 까맣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 전립선암이 뼈로 전이가 된 것들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뼈에도 굉장히 전이가 잘 되고 있고요. 갈비뼈, 골반뼈 이런 데로 전립선암이 참 진행이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뼈 검사를 해서 전립선암이 얼마큼 이제 전이가 됐는지 항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전립선암에 이제 우리가 암을 진단하고 암이 얼마큼 퍼졌는지는 영상 검사, 조직 검사를 아는데 그다음 글리신 점수가 뭐냐? PSA만큼 중요하다는데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글리신 점수란 거는 우리가 세포의 악성도입니다. 어떤 세포는 암이지만 순한 세포가 있고 어떤 세포는 굉장히 독한 세포가 있습니다. 어떤 세포는 중간 정도 되는 세포가 있고 이거를 점수화시켜서 우리가 6점, 7점, 8점, 9점, 10점 이런 식으로 점수로 글리세린 점수를 매기는데요. 일반적으로는 6점 이하가 우리가 비교적 순한 암에 속하는 거고요. 7점은 보통에 해당되고 8점, 9점, 10점 이 8점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악성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립선암을 이제 진단되면 우리가 75세 이하의 비교적 10년 이상 사실 거라고 예상되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게 표준적인 치료입니다. 과거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그래프처럼 배꼽부터 불두덩까지 쭉 째가지고 아주 큰 절개를 하고서 전립선을 꺼낼 수가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별로 티도 안 나지만 이렇게 구멍을 여러 군데 뚫어서 이 구멍으로 로봇을 집어넣고 제가 나중에 로봇 수술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이 로봇을 넣어서 정밀하게 피도 덜 나는 식으로 해서 수술이 가능해졌습니다. 저희가 이 로봇 시스템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름을 따온 다빈치처럼 똑똑한 그런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빈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이 다빈치를 통해서 저희가 수술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로봇가 아주 예쁘게 생긴 건 아니고 우리가 마치 인형극 할 때 우리가 손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인형이 따라 움직이듯이 이 로봇도 수술자가 움직이는 대로 이 로봇가 같이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밀하게 수술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수술을 로봇으로 하다 보면 종양을 좀 더 화면이 10배 이상 확대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하게 종양을 제거할 수 있고 그리고 주변의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덜 건드리기 때문에 성기능과 요실금이 비교적 빨리 회복되는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절개면이 작기 때문에 아주 조그만 구멍을 뚫고 수술하기 때문에 제형견도 짧고 제형견이 짧다는 얘기는 회복이 빠르다는 뜻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수술 중에 아무래도 로봇을 하게 되면 출혈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장점이 있고 통증도 적고 여러 가지 이제 미용의 장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한 100명 중에 한 98분 정도는 로봇을 하고 한 100명 중에 한 2분 정도만 이제 개복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도 보시면요. 이미 개복 수술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대부분 다 로봇으로 수술된다고 10년 전에 이미 보고가 됐고 현재 미국에서도 가보면 대부분 다 로봇으로 이제는 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로봇 수술의 과정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전립선암 이 장기는 방광과 요도 사이에 있는 일종의 다리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을 딱 제거하게 되면 다리가 끊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요도와 방광을 서로 다시 이어주는 수술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장에서는 일종의 전립선암 지도를 만들어 놓고 저희 병원만의 특징인데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놓고 전립선암이 어느 부분에 화면에 표시가 된 대로 몇 번의 전립선암이 있는지 그리고 암의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이제 그 메모지를 딱 붙여놓고 이걸 따라서 정밀하게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을 뚫은 모습인데요. 이게 로봇 팔이 들어갈 수 있는 또는 수술 어시스트가 기구를 넣을 수 있는 이런 구멍들을 여러 개 뚫고 대개 한 6개 정도 구멍을 뚫고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전립선암 수술을 하게 되면 먼저
방광을 내려야지, 방광 아래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방광을 내리는 작업을 먼저 하고요. 방광을 내린 다음에는 전립선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그 막을 열어서 전립선과 방광을 확인하고 전립선과 방광의 그 경계면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라서 전립선과 방광을 분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뒤에 있는 정낭을 같이 제거하는데요. 가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왜 수술한 다음에 정액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많이 물어봐서 좀 당황할 때가 있는데, 왜냐면 이제 전립선을 절제할 때 전립선 뒤에 있는 정낭, 우리가 정액이 만들어지는 물 주머니인데 이 정낭을 같이 제거합니다. 그 이유는 정낭에도 암이 진행하면 제일 먼저 암이 퍼지기 때문에 정낭을 같이 제거하는 게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정액이 만들어지는 이제 물주머니가 같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게 되면 발기가 되시더라도 정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발기인데 왜 정액이 안 나오지 생각을 하시면 내가 수술할 때 정낭을 같이 제거했기 때문에 정액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립선 뒷공간을 지금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잘 분리를 해야지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전립선을 만질 수 있을 정도로 전립선은 항문과 상당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난 다음에 항문 주위가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많이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당연합니다. 왜냐면 수술 부위 자체가 항문과 굉장히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항문 부위가 아픈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 항문 부위에 있는 장이랑 전립선을 잘 분리해야지 장이 안 다치고 수술이 가능하고, 이것 또한 그 로봇을 통해서 하게 되면 아주 시야가 잘 보이고 잘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경 보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립선 주변에 이런 신경 다발들이 있는데요. 이런 신경 다발들을 최대한 좌우로 잘 벗겨내 가지고 보존을 해주면 이제 아무래도 수술 이후에 성기능이 6개월 뒤에 되게 돌아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도움이 되시는데, 물론 모든 환자분들을 신경을 살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암이 3기 이상인 경우에는 암이 전립선 껍질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주변에 신경을 많이 남겨놓게 되면 암을 남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암이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주변 신경을 많이 제거해서 성기능은 떨어지고요. 암이 진행했다는 거는 요도 쪽으로도 많이 갔기 때문에 요도도 점점 짧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 이후에 요실금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수술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성기능 또는 요실금, 이런 기능적 측면에서 훨씬 더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조기 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전립선을 이제 잘 벗겨내고 나면 이제 요도 끝까지 오게 되고요. 이게 사실은 개복 수술에서는 이 부분이 잘 안 보이는데요. 로봇을 하게 되면 로봇의 카메라가 720도까지 쫙 돌기 때문에 팔도 돌고 해서 아주 정밀하게 수술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립선과 요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리하는 절차를 하게 되고, 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로봇 팔을 이용해서 잘 결차를 묶을 수가 있습니다. 방광을 다시 그 벽에 다시 고정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방광과 요도를, 우리 끊어진 다리를 다시 잇듯이 방광과 요도를 다시 실을 통해서 이어주는 수술을 로봇으로 잘 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로봇의 제일 큰 장점입니다. 굉장히 좁은 요도를 정밀하게 꼬매는 방법이 개복수술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로봇을 통하면 단 10분이면 다 꼬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수술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 방광 앞부분을 또 벽에 고정시켜 놓는 걸 통해서 방광이 덜 흔들리도록 이렇게 좀 유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비디오를 통해서 한번 수술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비디오는 아니니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립선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이제 펼쳐내는 과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로봇팔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로봇팔이 알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움직이는 대로 로봇팔이 따라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광과 이제 그 전립선 사이를 경계면을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도를 확인하고 전립선을 절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전립선 주변에 이제 정낭과 정액이 나오는 길들을 이제 잘라내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박리해서 우리가 항문과 또 전립선이 맞닿아 있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로봇을 통해서 잘 박리하는 게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잘 섬세하게 한 다음에, 그리고 전립선 주변에 여러 가지 조직 다발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신경과 혈관입니다. 이 중에서 필요한 신경과 혈관은 잘라내고
그리고 이제 잘라내지 말아야 될 혈관들은 남기고 이런 것들은 하면서 수술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립선이 깨끗하게 끝까지 잘 이제 박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화면이 실제 수술장에서 보는 것보다 10배 이상 확대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손떨림도 없고, 그리고 시야가 확대해서 시력이 나쁘신 분들도 다 수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요도를 이렇게 아주 정밀하게 또 이게 잘라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요도를 좀 잘 잘라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출혈을 일으키는 부분들도 이렇게 잘 꼬매서 피를 나는 걸 예방할 수가 있어서 로봇 수술이 개복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더 피가 덜 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듯이 방광과 전립선을 이제 이어주는 수술을 이제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로봇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연결 수술이 개복과 달리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 손은 360도커녕 180도 돌릴 때 불편한데 로봇 팔은 360도를 2번 돌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유롭게 팔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섬세하고 꼼꼼하게 연결 부위를 잘 연결해서 수술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로봇 수술이 상당히 이제 아주 빨라져 가지고요. 과거에는 이제 로봇 전립선 수술하게 되면 수술 시간이 한 2시간 반 이렇게 걸리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물론 마취 전후 시간 다 빼고 실제로 이 로봇으로 작동하는 시간은 대략 한 50분에서 한 90분 사이로 아주 짧아졌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한 70분 정도면 임파선 같이 절제하고 전립선을 절제하고 방광과 요도를 이어주는 수술까지 다 마무리할 수 있어서 한 1시간 10분 정도, 1시간 20분 정도면 수술이 깔끔하게 잘 끝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수술이 굉장히 빨라졌고 아주 간단한 수술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수술 이후에 이제 예후가 어떤지 다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예후는 이제 수술 이후에 조직 검사가 이제 병리과로 넘어가고, 병리과에서 이 조직을 여러 가지 염색을 해가지고 이 염색이 물들고 나온 데까지 한 일주일이 걸리는데요. 그걸 통해서 암이 어디까지 퍼졌는지, 암이 최종적으로 수술 전에는 추정을 했지만 수술 이후에는 확진을 합니다. 그래서 확진적으로 2기인지 3기인지 또는 때로 따라서 임파선까지 가서 4기인지 이런 거를 이제 병기를 확실하게 진단하고, 병기가 결정이 되면 암의 예후도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글리신 점수도 조직 검사에서는 일부만 나왔지만 수술한 조직은 크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환자의 정확한 글리신 점수가 몇 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들은 수술하신 분 중에 70%는 수술 이후에 글리신 점수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는 글리신 점수가 6점이었던 분들은 수술 후에 대부분 7점으로 바뀌고요. 7점이었던 분들은 8점이 되기도 하고 9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 이후에 조직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술의 하나의 장점은 수술을 안 했으면 정확한 진단이 안 되지만 수술함으로써 환자의 정확한 전립선암의 병기를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5년 생존율은 국소암인 경우에는 이제는 한 95% 이상 생존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전이성암 같은 전이가 된 경우에는 암의 생존율이 20-30%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어서는요, 이제 전립선암의 전신 약물 치료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주어졌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신 약물 치료는 전립선암이 이제 진행된 경우, 이제 우리가 임파선에 간다든지, 우리가 임파선을 이제 또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우리가 임파선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정수기 필터처럼 우리 몸에 노폐물들이 몸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소변으로 보통 빠져나가기도 하고 다 빠져나가는데, 그 빠져나갈 때 필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필터에 암세포가 잘 걸립니다. 그 암세포가 걸리게 되면 그 필터가 딱딱해지고 커지는데, 그게 바로 임파선이 딱딱해지고 커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파선이 커졌다는 거는 우리 몸의 그 암세포가 밖으로 퍼져나가면서 필터에 걸렸다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전이가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는 이제 뼈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머리 또 전이가 잘 되는데, 이런 것들도 영상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진단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 전이가 됐다 그러면 이제 크게 3가지 치료가 있습니다. 글씨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일 우선적인 치료는 호르몬 치료입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의
의존적으로 크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치료를 하게 되면 암의 진행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가 제1번, 첫 번째 치료가 기본적인 치료가 되고, 이 호르몬 치료는 추후에 항암 치료를 하시던 면역 치료를 하시던 상관없이 평생 유지해야 되는 치료입니다. 대부분들은. 물론 이제 호르몬 치료에 부작용이 생긴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기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만으로도 부족한 경우에는요, 최근에는 이제 2차 호르몬 치료라는 것도 나와서 2차 호르몬제, 이제 자이티가라든지 그리고 이제 엑스타니 같은 2차 호르몬제들이 많이 나와서 현재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항암제들 두 가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도세탁셀과 제부타나 같은 항암제를 써서 좀 더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항암제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일부 유전적 변화가 있으신 분들이 한 5% 정도 미만 되시는데, 그런 분들에서 면역 치료를 하게 되면 좀 더 좀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항암 치료, 전신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이유는요, 제가 2018년도, 19년도 하버드 대학에서 매사슈 종합병원에서 비뇨기과가 아니라 제가 미국 의사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 종양내과에서 이제 1년간 제가 이제 임상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임상 치료를 하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이제 전신 치료를 많이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상당히 다양한 치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치료를 환자분들이 다 알고 계실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크게 말씀드린 세 가지 치료 중에 다 이 세 가지 치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치료 중에 환자분께 제일 적절한 치료를 저희들이 결정을 해드리고 상담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이 정도 치료지만 앞으로 또 10년 뒤에는 더 많은 치료들이 더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치료의 정도에 따라서,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이제 치료 방식이 달라지고, 우리가 이제 암이 국소암일 때는 아까 말씀드린 수술 또는 방사선 치료하게 됐고, 암이 재발하거나 진행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기반으로 한 항암 치료 또는 면역 치료 같은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암이 진행된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호르몬 치료에 잘 반응하는 암과 호르몬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암. 결국에는 호르몬 치료 처음에는 잘 반응하다가 나중에는 전립선 암이 호르몬 치료에 반응 안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다 치료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암이 진행되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으시고, 요즘 약들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잘 관리하시면서 하시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내과 질환들도 우리가 완치는 안 되지만 약을 쓰므로써 잘 조절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약제를 잘 조합을 해가지고 잘 다독이면서 이제 치료를 또는 관리를 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호르몬 치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주사요법을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주사제를 쓰게 되면 우리가 남성 호르몬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주사 치료제가 호르몬 치료에 제일 중요합니다. 대개 한 95%를 차지하고요. 그 주사 치료제를 하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엄마들 갱년기 증상을 그대로 겪으실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엄마들 갱년기가 되시면 얼굴도 붉어지고 열감도 나고 심지어 땀도 흘리시고 기분도 왔다 갔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들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전립선암 환자들이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똑같은 이런 갱년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도 생길 수가 있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성 질환들도 생길 수가 있어서 제가 외래에서 이제 검사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약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열감 나는 거는 뚜렷한 치료는 없지만, 뭐 때에 따라서는 블랙호스라는 이런 생약 치료 같은 것들을 해서 열감을 떨어뜨리려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적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이제 쓰는 게 비칼루타마이드라는 걸 쓰는데, 이게 대략 한 5%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쓰게 되면 좀 더 완벽하게 호르몬을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대개 1차적 치료는 주사제와 비칼루타마이드를 같이 하는 게 1차적인 치료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아주 암의 악성도가 높거나 전이가 된 양이 전이가 아주 여러 군데 된 경우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신약인 2차 호르몬제 자이티가와 엑스탄디를 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치 융당 폭격을 먼저 하듯이 초기에 이제 적극적인 치료를 해서 암 세포를 좀 소멸시키는 그런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만큼 이 호르몬 치료는 항암 치료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호르몬 치료와 항암 치료를 좀 혼동하시는데, 항암 치료는 막 머리카락도 빠지고 막 손발톱도 막 저리고 뭐 혈액 수치 나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호르몬 치료한 거는 단순하게 엄마들 갱년기 증상 정도의 그런 불편한 정도만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치료하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최소 30분 이상 자전거 아닙니다. 걷는 게 중요합니다. 체중을 실어서 평지를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힘을 실을 수 있는 걷기가 제일 좋은 운동이고요. 등산은 너무 무리가 되시는 거고,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게 뼈 건강에도 도움되고 호르몬 치료에도 잘 극복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고요. 나중에 더 많은 치료가 됐을 때 뼈 건강이 가장 큰 문제인데, 뼈를 미리미리 튼튼하게 해놔야지 나중에 치료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치료 때문에 생기는 당뇨, 고지혈증, 혈압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검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가 조언을 드리고 때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고 하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항상 외래에서 비타민 D랑 칼슘을 처방해 드리는데, 이런 것들도 잘 드셔야지 뼈가 미리미리 부서지지 않고 보충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생활 습관은 이제 하루 30분이나 걷는 게 제일 중요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술과 담배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분이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제된 한약 같은 경우는 스테로이드 성분 같은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서 좀 피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면 이제 우리 마트에서 파는 여러 가지 홍삼 제제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전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이제 항암 치료인데요. 항암 치료는 크게 기본이 되는 도세탁셀이 있고 제부탄악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항암 치료들이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보시면 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머리가 빠지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막 구토가 심하고 막 사람이 쓰러지고 이런 정도의 항암제는 대부분은 아닙니다. 대부분 견딜만 하시고요. 물론 이제 고령이시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지만 대부분 잘 견뎌낼 수 있고요. 최근에 이런 항암제도 도세탁셀 같은 경우에는 암을 초기에 완전히 이제 사멸시키기 위해서 6회 정도를 먼저 항암제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암이 진행돼 가지고 일반적인 호르몬 치료에 반응을 안 하는 거세 저항성 상태가 된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에서도 도세탁셀과 제부타나 두 가지의 약제가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항암제를 쓰게 되면, 우리 항암제라고 생각해 보시면 암세포를 죽이는 약인데요.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자라는 세포가 암세포이기 때문에 이 약들이 반응하는 건데, 우리 몸에 암세포 말고도 빨리 자라는 세포들이 여러 있습니다. 바로 머리카락인데요. 그래서 머리카락 세포도 항암제 쓰면 머리카락에 빠지는 게 이 빨리 자라는 세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위장관 세포, 우리가 음식이 들어가서 통하는 이 위장관, 그래서 세포들도 굉장히 빨리빨리 자라기 때문에 항암제 맞게 되면 설사도 하시고 변비도 하시고 때에 따른 피도 나고 하는 것들이 이런 위장관 세포에도 항암제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소화기 부작용들이 생기는 거고요. 손발톱도 굉장히 빨리 자라는 세포죠. 그렇기 때문에 항암제를 맞게 되면 손발톱에 이상이 생기거나 감각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이 항암제의 원리 자체가 빨리 자라는 세포를 타겟으로 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암도 죽이지만 그 외 우리 몸에 빨리 자라는 세포들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 골수도 굉장히 빨리 자라는데요. 그래서 골수를 억제하다 보니까 백혈구가 떨어지면 우리가 감염이 잘 되게 되고, 그리고 적혈구가 떨어지면 빈혈이 돼서 약간 어지러울 수가 있고, 그리고 혈소판이 떨어지면 멍이 잘 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항암제를 쓰기 때문에 생기는 흔한 부작용이고, 이럴 때는 항암제를 잠시 중지하거나 때로는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는 약들을 쓰게 되면 또 적절하게 또 조치가 가능하니까요. 이 항암제 치료에 대해서 너무 이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면역 치료제, 다른 암들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역 치료제가 굉장히 핫하죠. 근데 전립선암에서는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그 시플루셀 T 같은 1억 이상의 고가 약들도 쓰이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지는 않고요. 이런 경우는 아주 초기에 호르몬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암에 쓸 수 있지만 그 효과는 미비하고 비용이 너무 1억 이상 되기 때문에 많이 쓰지는 않고, 키트로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암들도 많이 쓰지만 우리가 아주 특별한 유전자 결함이 있는 경우들, 적혀 있는 어려운 말이죠. 고빈도의 현미 부수체가 불안정한 경우, 또는 이제 복구 결합이 잘 안 되는 경우, 이런 걸 갖고 있는 호르몬에 잘 반응하지 않는 전이가 있는 전립선암에서 쓸 수 있는데, 이런 환자들도 대략 한 5%밖에 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키트루다를 쓸 수 있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키트루다 등의 이런 면역 치료제는 부작용은 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요즘에 그 백신 부작용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키트루다 같은 경우 면역 세포를 항진을 확 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 흔히 생각하는 백신 부작용에 아주 약한 부작용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관절이 아프다든지 뭐 이런 폐렴이 좀 올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소한 이런 것들, 또는 이제 가끔 아주 심한 간 기능 이상이나 이런 생기는 것도 아주 드물게 있긴 하지만, 대부분들은 항암제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부작용이 적은 편이라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이제 거의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전신 치료에 대해서는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제가 전신 치료만을 대상으로, 또 제가 또 미국에서 전신 치료를 굉장히 좀 관심 있게 공부하고 많이 진료를 하고 왔기 때문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제가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이 있으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첫 번째, 그 호르몬 치료제가 21년도 5월에 끝났는데 아직 손톱 옆이 거칠다. 호르몬제가 손톱을 거칠게 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사실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가 손발톱의 감각을 떨어뜨리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 호르몬제는 이제 그거랑은 큰 상관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요즘 날씨가 최근에 좀 건조한 탓도 있고, 근데 이게 이 건조한 손톱의 영향은 거치는 거랑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혈액 검사에서 PSA가 9.5 정도 나오셨는데 이거 근데 좀 적어놓은 게 좀 정확하지 않으신데, P2 PSA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프로PSA2를 말씀하시는 건가 같긴 한데, 프로PSA2만 갖고 보진 않고요. PHI 수치를 갖고 판단을 해야 돼가지고요. 그 프로PSA2를 이용한 프리PSA라는 복합적인 식이 이 PHI로 나오고요. 이 PHI가 저희가 보통은 이제 높을수록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PSI 보정을 해서 그 비율을 예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 조직 검사 또는 이제 경과 관찰을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르몬 주사를 맞게 되면 우리 몸에 골다공증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비타민 D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칼슘도 적절하게 공급이 중요해서 물론 이제 칼슘이나 이런 것 비타민 D를 먹게 되면 위장 장애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변비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절해가지고 약을 드시는 게 좋고, 비타민 D 같은 거를 적절하게 처방을 하게 되면 이제 그로 인한 골다공증을 좀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 추후에 골절이 생기는 거를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전이가 되지 않은 이제 일반적인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앞서 이제 5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대개 한 5년 생존율이 95%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5년 이상 사신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전이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암이 굉장히 좀 치료할 수 있는 약들이 앞서 슬라이드 보면 수십 가지가 나왔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여러 가지 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특히나 현재 의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연구의 3분의 1이 전립선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연구 결과들이 앞으로 계속 쏟아지고 좋은 약제들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설령 전이가 되더라도 잘 관리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이 도출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가 되면 어떻게 그 관리를 해야 되냐? 이제 전이가 이제 되게 되면 이제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겠죠. 이제 호르몬 치료를 기반으로 받게 되겠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합병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적절한 칼슘과 비타민 D 공급이 필요하고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성인병을 예방하는 식단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고기를 아예 입에 대지 않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적절하게 단백질도 섭취를 좀 하실 필요는 있으시고요. 그렇지만 정기검사를 통해서 당뇨랑 콜레스테롤과 혈압이 잘 유지가 되는지는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이가 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통증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요. 통증이 경할 때는 약한 진통제를 통해서 이제 조절이 가능하고, 뼈의 통증이 진행이 많이 된 경우에는 마약성 진통제, 또는 이제 진통이 더 심해진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 그 특정 부위를 진통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불편하신 점들을 이제 메일에서 상의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것들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H의 50 정도면 조금 높은 수치입니다. 대개는 이거는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예전 수치와 변화를 좀 보긴 봐야 될 텐데, 이 정도에서는 조직 검사가 이제 필요할 수 있는 만한 수치가 되고요. PSA가 폭발적으로 느는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암의 진행이 이제 빨라지기 시작하는 건데, 또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약을 좀 써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같은 거를 이제 우리가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아까 여러 가지 약들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2차 약들, 아까 지문에 나온 자이티가라든지 엑스탄디, 2차 약들이 이제 현재 한국에서 수수인 약들이고, 이제 항암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그 이후에도 수수인 약들이 이제 점점 좀 개방이 되니까, 그거는 또 제가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또 적절한 처방을 좀 이루어주면 되겠고, 대개 로봇 수술의 요실금은요, 우리가 패드를 몇 개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우리가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할 때 이 정도인가, 나이가 한 70세 미만이고 로봇 수술한 경우에서는 저 같은 경우 요실금이 생길 확률을 되게 1년째까지도 기저귀를 차시는 분들이 되게 7 내지 8% 정도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요실금이 지속되냐? 그거는 우리가 요도가 굉장히 빈약하고 약하신 분들이 요실금이 오래 지속되는데요. 그거를 수술 전에 미리 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수술장에 들어가서 좀 알 수 있습니다. 수술장에서 수술하고 요도를 잘라보면 어떤 분들은 요도가 아주 탄탄하게 잘 이게 발달이 되어 있고, 대부분들은 잘 발달이 되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요도가 얇고 부실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요실금이 좀 1년 이상 가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가 한 7 내지 8% 정도 생기고, 요실금이 요즘에 이제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요, 또 요실금 수술이 아주 잘 발달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또 이제 저희 병원에 요실금 전문하시는 또 정성인 교수님 연결해 드려서 필요에 따라서 요실금 수술을 하기도 하고요. 요실금의 회복, 성기능의 회복은 대개는 한 2년 내지 3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8개월 정도면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정액 배출은 PSA 수치를 더 높입니다. 그래서 성관계를 많이 하시면 PSA 수치가 좀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술은 뭐 안 마실 수는 없으시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두세 잔 정도 드신 정도, 소셜하게 드시는 정도만 대개는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는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비슷합니다. 이런 당뇨를 잘 관리하는 게 성인병을 예방하고, 성인병을 예방을 잘 해야지 이 전립선암 치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수술을 받으셨고, PSA는 4.5셨고, 글리슨 점수는 7점이시고 암은 2기로 나오셨는데요. 이런 경우에 재발할 확률, 지금까지 이제 한 2년 좀 안 되셨지만 괜찮으셨다면 아마 괜찮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개의 경우는 5년 내로 이 정도에서 재발할 4+3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최근 PSA 수치가 얼마냐가 중요한데요. 최근 PSA 수치가 0.2 미만이라면 상당히 재발 안 하고 갈 가능성이 높으시고요. 만약 0.2가 넘었다고 하면 3번 정도 더 측정을 해가지고 추가적인 예방적인 방사선 치료 필요할지를 이제 외래에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도 협착을 막는 길. 이게 요도의 협착? 수술 이후에 요도 협착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질문이 좀 모호하긴 한데 일단은 요도에 염증이 안 생겨야지 요도 협착이 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리고 다치지 않으셔야 되고. 그 전립선 조직 검사가 고통스럽다는데 수면 받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국소 마취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병원에 지금까지 거의 2만 건 이상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굉장히 빨리 잘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폐혈증으로 돼서 심하게 된 경우가 한 37건 정도? 그러니까 2만 명 중에 37건이니까 상당히 낮은 건수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하게 전립선 조직 검사를 잘 받을 수 있으시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으시고 저희 병원 조직검사 팀이 굉장히 능숙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직검사를 많이 해본 경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고 조직검사를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초기라면 조직검사에서 안 나올 확률이 물론 있습니다. 우리가 전립선암은 한 군데 있기도 하지만 여러 군데 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경우에는 이 바늘에 그거를 탐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이후에도 암 수치가 높게 나오면 한 번 더 조직검사를 받거나 MRI 촬영이 그래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오셔서요.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앞으로 전립선암이 이제 점점 증가할 거고 한 5년 뒤, 10년 뒤에는 아마 우리나라 1등암이 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기에 진단한다면 현재로서는 이제 전이가 되지 않은 전립선 같은 경우는 한 5년 생존율이 95%니까 대개 5년 동안 재발하지 않았다면 되게 큰 전립선암 때문에 돌아가실 일이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조기 진단이 잘 되고 하면 이런 예상 수명도 점점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딱 1시간 가까이 이제 저희가 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감사드리고 그리고 전립선암으로 이제 잘 치료 받으시고 또 이제 또 다음 기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립선암의 전신 치료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암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 모두 힘내시고 그리고 이제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시고 뭐 조직검사 기다리시는 분들도 너무 조직검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으시고 요즘 전립선암 대부분은 진단하고 잘 치료하시면 완치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잘 관리 받으시고 또 다음 또 기회에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